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아침은 차가운 강철과 유리, 그리고 야망으로 번쩍였다. 11월의 칼바람이 뺨을 애는 듯했지만 오민서는 그보다 더 날카로운 절박함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낡은 운동화 끈이 풀어진 것도 몰랐다. 그녀의 시선은 오죽 저 멀리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퀀텀 리프 타워의 로고에 고정되어 있었다. 국내 최고, 아니 세계 최고를 넘보는 AI 기술의 성지. 그리고 오늘 그곳은 1000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의 면접이 열리는 전쟁터였다. 민서는 그 전쟁터에 가장 늦게 도착한 가장 초라한 병사였다. 그녀의 고향인 동해안 작은 어촌 마을에서 서울까지 오는 새벽 기차는 연착을 거듭했다. 간밤에 폭풍주의보가 내렸고 민서는 뜯는 노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명품 가죽 서류 가방이 아닌 어깨가 헤어진 캔버스 가방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이자 유일한 무기인 낡은 노트북과 돌아갈 차비를 제외한 몇만 원이 전부였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민서는 거대한 얼음 궁전에 갇힌 작은 생물처럼 느껴졌다.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모습을 비웃듯 반사했고 공기 중의 감도는 값비싼 커피 향과 희미한 향수 냄새가 이질적이었다. 수백 명,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지원자들이 로비와 면접 대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모두가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세련된 태블릿 PC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퀀텀 리프가 원하는 인재상, 즉 서울의 속도와 효율성으로 무장한 엘리트들이었다. 민서의 구겨진 면접용 재킷과 긴장으로 붉어진 얼굴은 그들 사이에서 불순물처럼 튀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땀에 젖은 손으로 가방끈을 고쳐주었다. 면접 시간은 이미 30분이나 지나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 두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과 흑요석으로 꾸며진 사무실의 주인 강진우가 무감각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업계에서 얼음 군주라 불리는 남자.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분할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면접 대기실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는 지원자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데이터를 훑고 있었다. 그에게 인간은 감정이 아닌 예측 가능한 변수와 알고리즘의 집합일 뿐이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대표님,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1024명 중 현재 시간까지 1023명이 출석 확인되었습니다. 불참자는 오민서 단 한 명입니다. 강진우는 눈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규정대로 처리해. 시간은 자원이고 자원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는 퀀텀 리프에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온도보다 차가웠다. 비서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강진우의 시선은 다시 복잡한 AI 연산 그래프로 향했다. 그에게 오민서라는 이름은 방금 삭제된 오류 데이터에 불과했다. 민서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다. 오민서 씨, 면접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지금은 9시 32분이에요. 지각 처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절망감이 민서의 목을 졸랐다. 이 면접을 위해 그녀는 몇 달을 준비했다.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를 밤새워 파고들며 언젠가 아버지의 꿈을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퀀텀 리프는 그 유일한 기회였다. 제발 한 번만, 딱 5분만이라도 기회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였다. 시끄럽군.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를 가로질렀다. 강진우였다. 그는 중요한 해외 파트너와의 화상회의를 위해 막 집무실을 나선 참이었다. 그의 등장에 로비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모든 직원이 숨을 죽였고 지원자들은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진우의 시선이 소란의 근원지인 민서에게 향했다. 헝클어진 머리, 촌스러운 복장,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 지원자는 누구지? 인사팀의 박태민 상무가 땀을 삐질 흘리며 달려왔다. 그는 강진우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했다. 아, 대표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단순한 지각생입니다. 오민서라고 시골에서 올라온 모양입니다. 바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박상무는 민서에게 눈을 부라리며 손짓했다. 듣지 못했나? 어서 나가지 않고? 그는 강진호 앞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혔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뒤엉켜 눈물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맑고 단호한 눈으로 강진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했다. 저는 지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제 능력의 부족함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미쳤나? 감히 대표님 앞에서. 강진우는 손을 들어 박상무의 말을 막았다. 그는 민서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키가 크고 압도적인 존재감에 민서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민서의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뜻밖의 대치를 지켜봤다. 강진우는 마치 흥미로운 버그를 발견한 프로그래머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이름이, 그가 입을 열었다. 오민서라고 했나? 그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지원자 데이터베이스. 그는 오민서의 이름을 검색했다. 스크린에 뜬 것은 단출한 이력서였다. 지방 무명대학 컴퓨터공학과 수석 졸업, 특별한 경력 없음, 가족사항, 부친 오영택 사망. 강진우의 손가락이 오영택이라는 이름 위에서 멈췄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그는 다시 민서의 얼굴을 바라봤다. 시골 출신, 촌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그 눈.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불꽃. 박상무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대표님, 이런 지원자에게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조용히 해. 강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민서를 계속 응시하며 물었다. 고향이 어디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근처입니다. 묵호항. 그 이름에 강진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태블릿을 껐다. 그리고 면접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기이한 질문을 던졌다. 그곳 해안가에는 아직도 호박색 돌이 있나? 민서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린 그녀를 데리고 자주 찾던 비밀 장소에 있던 돌이었다. 파도에 씻겨 유난히 투명하고 맑은 호박색을 띠던 돌. 아버지는 그 돌을 태양의 눈물이라 불렀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등대 뒤쪽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 폭풍우가 지난 다음날 아침에 가장 빛나는 맑은 호박색 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추억을 이 낯선 남자 앞에서 꺼내 보인 것을 깨달았다. 박상모와 다른 지원자들은 저게 무슨 정신 나간 대화인가 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강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어린 소년이 절벽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다가와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울지 마세요. 이건 비밀을 지켜주는 돌이에요. 따뜻한 호박색 돌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민서를 지원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뒤를 돌아 박상무와 경악에 빠진 인사팀을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결정이 담겨 있었다. 박상무. 네, 대표님. 이 지원자 오민서 당장 합격시켜. 로비에 정적이 흘렀다. 박상무는 귀를 의심했다. 네? 하지만 대표님, 면접 절차라는 것이... 강진우는 박상무를 경멸하듯 쳐다봤다.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건가? 그는 민서를 돌아보았다. 퀀텀 리프는 결과를 중시하지 과정을 따지지 않아. 1000명의 모범 답안보다 10명의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필요할 때도 있지.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법무팀에 연락해. 당장 정규직 입사 계약서 준비하라고 해. 연봉은 내 재량으로 최고 등급을 적용해.
민서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합격? 정규직? 최고 등급 연봉? 이것은 꿈인가? 지각한 시골 출신 여자가 단지 이상한 돌에 대한 대답 하나로 1000대1의 경쟁률을 뚫었다는 말인가? 그녀는 강진우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잠시 고개를 돌렸다. 아주 짧은 순간 민서는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깊은 슬픔과 어떤 뜨거운 집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박상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민서를 쳐다봤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떨었지만 감히 CEO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서에게 다가왔다. 오민서 씨, 축하합니다. 이쪽으로 계약서를 쓰시죠. 로비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엘리트 지원자들은 충격과 불만에 휩싸였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민서의 귀를 때렸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누군데? CEO랑 아는 사이인가? 낙하산이네, 100%. 민서는 그 모는 소리를 뒤로하고 인사팀 직원을 따라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기쁨보다는 거대한 미스터리 한가운데 던져진 기분이었다. 강진우, 얼음 군주라 불리는 남자. 그는 왜 자신을 뽑았을까? 그는 어떻게 호박색 돌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 돌의 이야기가 그의 눈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을까? 민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서울, 그리고 퀀텀 리프에서의 그녀의 삶은 방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거칠게 시작되었다. 오민서의 퀀텀 리프 입사 첫날은 환영식이 아닌 혹독한 신고식이었다. 그녀의 합격 소식은 CEO의 충격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제목으로 사내 익명 게시판을 하룻밤만에 장악했다. 1000대1의 경쟁률을 뚫은 것이 아니라 대표의 눈에 띄어 간택되었다는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그녀가 배정받은 AI 심층 전략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수십 명의 팀원들은 최고급 슈트와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민서의 낡은 재킷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은 복도 끝, 창고나 다름없는 구석 자리에 배정되었다. 그녀가 인사를 건넸을 때 돌아오는 것은 무시이거나 노골적인 멸시가 담긴 곁눈질 뿐이었다. 저 여자인가 봐. 대표님이 직접 찍었다는? 시골에서 올라왔더니 촌티가 냄새나는 것 같지 않아? 박상무님 라인 애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던데. 속삭임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설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곳은 아버지가 꿈꾸던 기술의 심장이었다.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오전 내내 민서는 아무런 업무도 배정받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유령처럼 자리에 앉아 회사 내부망의 기본 매뉴얼만 멍하니 읽고 있었다. 모두가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전문 용어를 써가며 회의를 했지만 그들의 세계에선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3355 값비싼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아무도 민서에게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민서는 결국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텅 빈 테이블에 앉아 싼값의 식권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서울의 냉혹함을 실감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박태민 상무가 거만한 발걸음으로 그녀의 자리에 나타났다. 그는 어제 대표 앞에서 당한 굴욕을 잊지 않았다는 듯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오 민서 씨, 대표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인재라니 내 특별한 선물을 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이거 우리 팀에서 1년 넘게 붙들고 있다가 폐기 직전인 프로젝트야. 프로젝트 아테나. 그것은 AI 기반 심리 상담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였다.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궁극적으로는 심리 치료를 보조하는 AI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파일에는 치명적 논리 오류, 감정 인식 불능, 프로젝트 중단 위기라는 붉은색 경고 딱지만 가득했다. 박상무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내로라 하는 우리 팀 박사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하지만 대표님의 특별한 변수께서는 뭔가 다르지 않겠어? 그는 민서에게 보란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봐. 물론 실패하면 대표님도 어쩔 수 없겠지. 회사가 자선단체는 아니니까.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1년 넘게 최고 엘리트들이 매달려도 해결 못한 문제를 이제 갓 입사한, 그것도 촌구석 대학 출신 신입에게 사흘 만에 해결하라는 것은 대놓고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었다. 박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민서는 싸늘한 침묵 속에서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아테나의 코드는 방대하고 복잡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얽혀 있었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넘긴 주석들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두려움 대신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 연구했던 분야와 맞닿아 있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술.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회사 보안망에 연결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편 CEO 집무실의 강진우는 거대한 벽면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 한 구석에는 민서의 책상을 붙이는 작은 보안 카메라 화면이 떠 있었다. 그는 박태민이 그녀에게 아테나 파일을 던져주는 것, 팀원들이 그녀를 노골적으로 따돌리는 것을 모두 보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박상무의 행동이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제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진우는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 그대로 둬.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압력밥솥이 쌀을 밥으로 만들지. 압력이 높을수록 진짜 쌀인지 돌멩이인지 드러나는 법이야. 그는 민서가 단순히 오영택의 딸이어서 뽑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그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다. 15년 전 절벽 아래에서 만난 그 작은 아이가 가졌던 폭풍우 속에서도 빛나던 그 단단한 눈빛을. 그는 박태민이라는 망치를 이용해 오민서라는 원석을 시험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신입사원 전체 OT가 있었다. 강진우가 직접 주관하는 시간이었다. 민소도 어쩔 수 없이 회의실로 향했다. 수백 명의 신입사원들 앞에서 강진우는 퀀텀 리프의 비전과 냉혹한 생존 법칙에 대해 연설했다. 그의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지만 그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연설이 끝날 무렵 그가 Q&A 시간을 가졌다. 그때 박상무의 사주를 받은 듯한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퀀텀 리프는 업계 최고의 공정성을 자랑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최근 면접에 30분이나 지각하고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성인지 의문입니다.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강진우는 질문자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민서가 아닌 질문자를 향해, 하지만 사실상 민서를 향해 말했다. 좋은 질문이군.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시간은 중요한 자원이지. 하지만 나는 지각 그 자체보다 그 지각을 만회할 능력이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만약 그 지원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의 시선이 정확히 민서를 찔렀다. 지각한 시간보다 더 빠르게 이 빌딩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퀀텀 리프는 무능한 자에게 2번의 기회를 주지 않아. 설령 그게 내가 뽑은 사람이라도. 그 말은 민서에게 격려가 아닌 살얼음판 위의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을 합격시킨 것이 변덕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와 관련된 무언가 때문인지.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날 밤 사무실의 불이 모두 꺼졌다. 하지만 AI 심층 전략팀 구석 자리, 민서의 노트북 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식사도 거른 채 아테나의 코드에 파묻혀 있었다. 박태민의 팀이 접근한 방식은 전형적인 공학적 접근이었다. 그들은 감정을 데이터화하고 패턴화하려 했다. 수백만 개의 감정 관련 단어와 표정 데이터를 입력했지만 AI는 앵무새처럼 단어를 반복할 뿐 공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민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읽어야 해. 그녀는 코드의 논리 오류를 찾는 대신 AI의 동기를 찾기 시작했다. 왜 이 AI는 공감을 배워야 하는가? 박태민의 팀은 AI에게 정답을 강요하고 있었다. 슬픔이라는 단어가 입력되면 위로라는 단어를 출력하라고.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위로가 되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공감이 될 수 있었다. 밤 10시, 강진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민서의 책상을 비추는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 민서는 헝클어진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고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가끔씩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도 했다. 그 수첩. 강진우는 미간을 좁혔다. 어쩐지 낯익은 수첩이었다. 새벽 2시. 민서는 드디어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테나의 핵심 알고리즘에는 공감이 아닌 효율성이 최우선 가치로 설정되어 있었다. AI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의 감정을 처리하려 했고, 그 결과 감정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AI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법과 들어주는 법이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다. 그녀는 박태민의 팀이 완전히 간과한 기본적인 논리적 결함을 찾아낸 것이다. 그들은 AI에게 인간처럼 되라고 강요했지만 정작 인간의 공감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했다. 민서는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기계의 영혼을 불어넣는 일. 그녀는 그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집무실에서 강진우는 민서가 마침내 노트북을 닫고 지친 듯 책상에 엎드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지친 그녀의 얼굴. 하지만 그 옆에 펼쳐진 낡은 수첩. 그 수첩 표지에 희미하게 쓰인 글씨. 오영택 연구노트. 강진우의 손이 멎었다. 얼음 같던 그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는 15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자신이 본 서류의 제목을 기억해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 오영택 수석 연구원.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역시 당신의 딸이었군. 금요일 오전 AI 심층 전략팀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오민서가 박태민 상무가 던져준 프로젝트 아테나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엉엉 울며 포기하거나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를 들고 올 것이라 예상했다. 박태민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미소를 띠고 회의실 스크린을 바라봤다. 그가 민서에게 시선을 주자 그녀는 담담하게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프로젝트 아테나의 실패 원인은 코드의 복잡성이 아니라 철학의 부재였습니다. 사무실에 조소 섞인 콧방귀 소리가 흘러나왔다. 철학? 공대생들 앞에서 철학이라니. 박태민이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오민서 씨, 지금 여기가 무슨 대학 교양 강의 시간인 줄 아나? 우리는 엔지니어. 아테나는 사용자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말을 잘랐다. 슬픔을 감지하면 가장 빠른 위로의 말을 출력하라고 명령받았죠. 하지만 인간의 공감은 해결이 아니라 함께 머무름입니다. 아테나는 슬픔을 공유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논리 오류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이 수정한 코드 몇 줄을 띄웠다. 그것은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뒤엎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AI의 우선순위를 효율성에서 수용성으로 바꾼 지극히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수정이었다. AI는 정답을 말하는 대신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침묵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1년간 문제를 풀지 못했던 팀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모니터를 창피하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산을 옮기려 했지만 민서는 산의 위치를 바꾼 것이다. 박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감히 저 시골뜨기 계집애가 자신과 자기 팀 전체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다니. 그가 고함을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 흥미롭군.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강진우가 들어섰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태어냈다.
그의 등장에 모두가 얼어붙은 듯 일어섰다. 진우는 민서가 띄워놓은 스크린을 잠시 응시했다. 철학이라. 위험한 접근이군. 하지만 틀리지 않았어. 그는 박태민을 쳐다보며 말했다. 박상무, 1년 동안 삽질만 한 팀원들 데리고 철학 공부라도 좀 시켜야겠어. 그것은 칭찬이라기엔 너무나 차가웠지만 민서의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언이었다. 박태민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강진우는 민서를 쳐다보았다. 내 사무실로 10분 뒤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했다. 펜트하우스 CEO 집무실의 공기는 아래층보다 5도는 낮은 것 같았다. 강진우는 서울의 전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앉지. 그는 민서에게 자리를 권하지도 않고 볼롱을 꺼냈다. 아테나에서 보여준 접근 방식, 전형적인 엔지니어의 사고방식은 아니더군. 논리적이기보다 직관적이야. 그는 책상 위에 터치스크린을 조작했다. 너의 그 직관이라는 게 쓸모있는 변수인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잡음이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가 민서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했다. 특별 교육 챌린지다. 오민서 씨에게는 오늘부로 레벨 7 보안 등급을 부여한다. 내 직권으로. 민서는 눈을 크게 떴다. 레벨 7은 임원급 혹은 핵심 프로젝트 리더에게만 주어지는 최고 수준의 접근 권한이었다. 회사의 모든 과거 프로젝트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을 거다. 성공한 것, 그리고 실패한 것들까지. 강진호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퀀텀 리프의 진짜 힘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기록하고 분석했는지에 있다. 네가 가진 그 촌스러운 직관으로 우리의 실패 데이터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패턴을 찾아내봐. 물론 그가 차갑게 덧붙였다. 쓸데없는 유령 데이터에 발목 잡혀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 권한은 즉시 회수될 거다. 내 인내심도 마찬가지고. 그는 의도적으로 실패한 프로젝트 저장소를 강조했다. 그의 손가락이 터치스크린에 보관 중지된 레거시 프로젝트라는 폴더 위에서 아주 잠깐 1초 정도 머물렀다가 떨어졌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레벨 7 권한으로 접속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퀀텀 리프, 그리고 그 전신이었던 회사의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진우가 강조했던 실패한 폴더를 열었다. 수백 개의 하위 폴더가 나타났다. 마케팅 실패, 소프트웨어 버그, 상용화되지 못한 시제품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이름에 꽂혔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파일 설명은 간단했다. 산업 현장 AI 안전관리 프로토콜, 그리고 상태. 15년 전 7번 사이트 치명적 오류로 인한 프로젝트 무기한 동결. 15년 전 민서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이 쏟아져 나왔다. 공장 내부의 수천 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코드라인을 읽어내려갔다.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의 산업 공학 코드였다. 하지만 특정 모듈, 위험 예측 알고리즘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 로직, 이 흐름,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캔버스 가방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갈색 가죽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녀가 아빠의 비밀 노트라고 불렀던 수첩이었다. 수첩을 펼쳤다. 잉크가 바랜 페이지 위에는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그린 복잡한 순서도와 수식들이 가득했다. 민서는 그것을 프로메테우스의 코드와 비교했다. 같았다. 아니, 똑같았다. 아버지가 호박색 논리, 엠벌 로직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불규칙한 데이터 속에서 치명적인 이상 징후를 예측하는 독창적인 알고리즘이었다. 아버지는 그저 작은 공장의 평범한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 거대한 15년 전에 동결된 괴물의 심장을 설계한 사람이었다. 민서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15년 전 그날 단순한 기계 오작동 사고로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 프로젝트는 왜 치명적 오류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었는가? 그녀는 미친 듯이 관련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책임자, 관련 인물, 그리고 그녀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중간 관리자 박태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서가 박태민의 이름이 포함된 보고서 파일을 클릭하려던 찰나 모니터 화면이 번쩍이며 Access Denied, 접근 거부라는 붉은색 경고창이 떠올랐다. 말도 안 돼. 레벨 7인데. 그녀가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다시 몇 개의 관련 파일을 클릭했지만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핵심 데이터 파일들이 마치 유령처럼 사라지거나 손상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그녀의 접근을 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한편 박태민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관리자 화면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경고, 사용자 오민서 레벨 7, 프로메테우스 아카이브 접근 시도. 그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칠 뻔했다. 15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던 그 망령을 어떻게 저 계집애가 첫날부터 찾아낸 거지? 강진우가 일부러 전현을 끌어들여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 15년 전 7번 사이트의 사고는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박색 논리가 경고했던 위험을 비용 절감을 위해 자신이 직접 묵살해서 벌어진 참사였다. 그리고 오영택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던 유일한 방해물이었다. 박태민은 다급하게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파일들에 손상을 입히기 시작했다. 일단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오민서를 쳐다봐야 했다. 감히 15년 전에 관뚜껑을 열어 좋아, 오영택처럼 너도 똑같이 묻어주지. 그는 즉시 민서에게 새로운 업무 지시를 내렸다. 긴급 아시아 태평양 APAC 지역 서버 전체 마이그레이션 작업, 담당 오민서, 기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주말을 포함해 사흘 만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이었다. 프로메테우스 따위에 신경 쓸 틈도 잠잘 시간도 주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박태민은 이제 민서를 단순한 낙하산이 아닌 자신의 목을 겨누는 적으로 규정했다. 월요일 아침 퀀텀 리프의 아시아 태평양 APAC 서버는 정확히 9시 정각에 멈춰섰다. 박태민 상무가 오민서에게 던져준 긴급 마이그레이션 작업의 마감 시한이었다. 주말 내내 민서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프로메테우스 파일에서 손을 떼라는 명백한 협박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기 위해 애쓰는 동시에 박태민이 심어놓은 또 다른 함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재앙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사무실은 전쟁터로 변했다. 아시아 전역의 지사에서 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비명이 빗발쳤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데이터와 고객 정보가 모두 멈춰섰다. 박태민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불같이 화를 내며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모든 팀원이 보는 앞에서 민서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오민서,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감히 회사 전체 서버를 마비시켜?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표님이 특별히 뽑으셨다고 해서 믿고 맡겼더니 돌아오는 게 이따위 배신이야?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상무님, 할당된 작업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로그에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이. 닥치지 못해! 박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네가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야. 시골 촌구석 대학에서 배운 게 고작 이 정도인가? 당장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넌 그냥 해고가 아니야. 회사에 끼친 손해액 전부를 배상 청구 소송으로 받아낼 테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에 달할지도 모르는 손해액. 민서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냉기를 느꼈다. 팀원들은 그녀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어떤 이는 멸시하는 눈빛으로 혀를 찼다. 낙하산의 최후, 주제도 모르고 덤비더니 꼴 좋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박태민은 그녀에게 오늘 밤까지 무슨 수를 써서든 원상복구시켜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법무팀을 보게 될 줄 알아. 라는 마지막 통첩을 남기고 사라졌다. 밤이 깊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지만
AI 심층 전략팀 사무실은 어둠에 잠겼다. 오직 민서의 책상 위 작은 스탠드 불빛과 수십 개의 오류 코드가 번쩍이는 모니터만이 그녀의 절망적인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쳤고 배고팠으며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이것은 그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태민은 애초에 그녀를 매장시킬 작정으로 이 함정을 팠다. 그녀는 서버 로그를 뒤지며 박태민이 남겼을 독침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다. 프로메테우스의 호박색 논리. 그 논리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속에서 의도된 재앙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왜 이 코드를 만들었을까? 단순한 사고 방지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가 고의로 일으킬 재앙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 민서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박태민의 서버 마이그레이션 코드를 호박색 논리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실수를 유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 전체가 특정 조건에서 연쇄적으로 붕괴하도록 설계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킬 무렵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보안 요원일까? 아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구두 소리.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 시간에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발소리였다. 강진우였다. 그는 막 해외 파트너와의 화상회의를 마친 듯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민서와 그녀의 모니터를 가득 채운 붉은색 오류 코드들에 머물렀다. 민서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자신을 해고하러 온 것이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서를 지나쳐 그녀의 모니터 앞에 섰다. 압도적인 위압감에 민서는 숨을 죽였다. 그는 몇 분 동안 마치 흥미로운 예술작품을 감상하듯 재앙이 된 서버 상태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민서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신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해고당할 준비는 됐나?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박태민이 판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민서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그가 알고 있었다고? 강진우는 비웃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멍청하겐. 함정에 빠진 게 죄가 아니야. 함정인 줄 알면서도 빠져나올 전략 하나 세우지 못한 게 죄지. 그는 손목에 값비싼 시계를 풀었다. 그리고 최고급 실크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쳤다. 그 다음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비켜! 강진우가 민서를 밀치듯 말하고는 그녀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프로그래머가 아니었다. 그는 CEO였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퀀텀 리프의 그 어떤 최고 엔지니어보다 빠르고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그는 민서가 몇 시간을 헤매던 로그의 핵심을 단 몇 분 만에 파고들었다. 박태민은 네가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는 순간 데이터 무결성 검사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백도어를 심어놨어. 그는 옆자리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라는 듯 턱짓했다. 민서는 홀린 듯이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다. 사무실에는 오직 두 사람의 키보드 소리만이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지시하고 그녀는 보조했다. 그는 거대한 구조를 보고 그녀는 그 구조의 취약한 틈새를 찾아냈다. 강진우의 코딩 스타일은 그의 성격과 같았다. 군더더기 없고 효율적이며 자비가 없었다. 민서는 그의 방식에서 아버지의 호박색 논리와 기묘하게 닮은 구석을 발견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동트기 전에 푸른빛이 통유리창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마지막 엔터키 소리와 함께 붉게 도배되었던 모니터의 오류 코드들이 일제히 녹색 정상 상태로 바뀌었다. 그들은 해낸 것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서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민서는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에 거의 쓰러지듯 엎드렸다. 그때 강진우가 말없이 일어섰다. 민서는 그가 떠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잠시 후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그중 하나를 민서의 책상 위에 그녀의 낡은 아버지의 수첩 바로 옆에 내려놓았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마셔. 지독하게 쓰지만 향이 깊은 최고급 원두커피였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그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던가. 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과 어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넌 변수를 놓쳤어. 네? 박태민은 네가 실수하기를 바라고 함정을 받지. 넌 네가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며 함정에 빠졌고. 그가 민서를 돌아보았다. 동틀녘의 희미한 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비쳤다. 하지만 너와 박태민 둘 다 놓친 진짜 변수가 있어. 그게 뭔데요? 나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내 장기판의 말을 상대방이 멋대로 치우게 두지 않아. 그는 민서를 말이라고 불렀지만 그 순간 민서는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얼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노 혹은 집념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였다. 그는 재킷을 챙겨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민서는 그의 차가운 손이 건네준 따뜻한 커피잔을 든 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서버가 복구된 다음 날 오민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강진우가 그녀를 그의 장기판의 말이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모욕감 대신 기묘한 확신을 얻었다. 그는 적어도 박태민의 적이었고 지금 이 순간 적의 적은 가장 강력한, 비록 암묵적일지라도 아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반격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15년 전 프로메테우스의 잔해 속에 묻혀버린 진실을 위해. 민서는 레벨 7 권한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로메테우스처럼 대놓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박태민의 개인 서버 접근 로그,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가 지난 15년간 승인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예산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테나에서 사용했던 공감의 로직을 거꾸로 적용했다. 박태민이라는 인간의 욕망과 공포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태민은 서버 사태가 강진우의 개입으로 어이없이 해결되자 분노했지만 동시에 오민서를 더욱 얕잡아 보았다. 결국 대표님 꽁무니에 숨어서 살아남은 년.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이제 납작 엎드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방화벽에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했다. 15년간 아무도 뚫지 못한 그의 성역이었다. 그는 오민서라는 시골뜨기 버그가 자신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오만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날 밤 민서가 박태민의 수많은 위장 계정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모니터 한 구석에 회사 내부만과는 전혀 다른 프로토콜로 보이는 작은 팝업 창이 깜빡였다. 암호화된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였다. 늑대는 새로운 먹이만 사냥하지 않는다. 자신의 낡은 덫을 먼저 확인하는 법이지. 민서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강진우인가? 그는 그녀가 박태민을 조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힌트를 주고 있었다. 낡은 덫, 프로메테우스. 민서는 박태민이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손상시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진호의 메시지는 달랐다. 그는 데이터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덫을 놓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민서는 즉시 프로메테우스 아카이브의 삭제 로그가 아닌 백업 로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박태민은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데이터를 이중으로 백업해 아무도 찾지 못하는 레거시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만약을 대비한 그 자신의 보험용 덫이었다. 이것은 암묵적인 동맹의 시작이었다. 민서는 절대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움직였다. 그녀가 박태민이 숨겨둔 백업 데이터에 접근하자 강진우는 CEO 집무실의 CCTV 화면을 통해 그녀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을. 그들의 비밀스러운 체스 게임은 이제 박태민을 상대로 한 완벽한 협공으로 변모했다. 며칠 뒤 민서는 박태민이 프로메테우스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해온 특정 하청업체를 발령했다. HS 중공업. 15년 전 7번 사이트에 불량 안전 센서를 납품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 박태민은 그들과의 거래를 끊기는커녕 오히려 퀀텀 리프의 다른 자잘한 프로젝트들을 몰아주며 수십억 원의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민서가 이 불법적인 자금 흐름의 증거를 포착하려 애쓰던 새벽 2시, 또다시 암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힌트가 아니었다. 새벽 3시, 중앙 서버실 로그는 감찰팀에 의해 자동 감사된다. 지금 당장 나와. 그것은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명령 속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얼음장 같은 논리가 아닌 다른 것을 느꼈다. 그것은 걱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녀가 꼬리를 잡힐까봐. 민서는 즉시 모든 접속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단순한 체스 마스터가 아니었다. 그는 이 위험한 게임의 유일한 파트너였다. 주말이었다. 민서는 꼬박 이틀 밤을 새운 뒤였다. 박태민의 비자금 흐름을 거의 다 밝혀냈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 하나가 부족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녀가 저녁도 거른 채 밤 11시에 텅 빈 빌딩을 나설 때였다. 로비 입구에 눈이 부실 정도로 매끈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롤스로이스 팬텀, 강진우의 차였다. 어두운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강진우의 차가운 옆모습이 드러났다. 타.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 시간에 지하철은 위험해.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민서는 망설였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뒷좌석 문을 열고 탔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된 듯 고요하고 값비싼 가죽 냄새가 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차는 민서가 사는 허름한 원룸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24시간 운영하는 죽 전문점 앞에 멈췄다. 강진우는 여전히 말없이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민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랐다. 그는 가장 구석진 프라이빗한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그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주문했다. 전복죽 2그릇, 가장 따뜻하게. 민서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얼음 군주가 자신과 단둘이 새벽에 죽을 먹고 있다니. 무딘 칼날로는 아무것도 벨 수 없어. 강진우가 뜬금없이 말했다. 그는 지독하게 피곤해 보였다. 먹어. 네가 지금 쓰러지면 박태민이 가장 기뻐할 테니까. 그는 여전히 차갑고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 행위 자체는 지난번의 커피처럼 지독하게 따뜻했다. 그들은 마치 같은 참호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두 명의 병사 같았다. 따뜻한 죽이 목으로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민서는 그의 지친 얼굴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대표님은 그녀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정말 호박생톨 때문에? 강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15년 전에 폭풍우 치던 밤바다처럼 깊고 어두워졌다. 그 돌은 내게 빚의 상징이야.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할. 그때 강진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가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가야겠다. 민서도 덩달아 긴장했다. 무슨? 네가 찾던 마지막 연결고리. 박태민이 지금 막 그 꼬리를 자르려 하고 있어. 그가 민서를 쳐다보았다. 네가 찾은 HS 중공업 비자금 장부. 그게 원본이 아니었어. 민서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그럼 박태민은 내가 그걸 추적할 줄 알고 일부러 가짜 장부를 흘린 거야. 그리고 지금 진짜 원본을 파기하고 있어.
15년 전 네 아버지가 직접 작성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진짜 결함 보고서를. 강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태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그를 잡을 유일한 기회다. 퀀텀 리프 44층 이사회실의 공기는 멸균 처리된 유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의 끝 상석은 비어 있었다. 그 자리는 본래 강진우의 것이었으나 오늘은 박태민 상무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듯 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병풍처럼 펼쳐졌지만 그의 눈은 오직 테이블에 둘러앉은 12명의 이사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퀀텀 리프의 주춧돌이자 강진우의 아버지가 세운 제국을 지키는 수호자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제국의 현 황제에게 반기를 들기 위해 모여 있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박태민이 위선적인 겸손함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사회실의 완벽한 방음 설비 속에서 쩌렁쩌렁 울렸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퀀텀 리프의 존망이 걸린 아주 중대한 사안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진우와 오민서가 거의 동시에 입장했다. 강진우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혹은 지극히 따분하다는 듯 무표정했다. 그는 자신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턱을 괜다. 반면 민서는 거대한 맹수들의 우리에 던져진 사냥감처럼 긴장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처형대임을 직감했다. 모든 이사의 시선이 그녀에게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적의를 담고 쏟아졌다. 저 여자가 천대일의 면접을 뚫은 낙하산, 강진우가 총애한다는 시골뜨기. 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은 비이성적 인사관리와 그로 인한 리스크였다. 모두 아시다시피 강 대표님은 2달 전 오민서 씨를 파격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의 레이저 포인터가 민서를 정확히 가리켰다. 절차는 무시되었고 공정성은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화면에는 에이펙 서버가 마비되었던 그날의 붉은색 경고창들이 떠올랐다. 단 이틀 만에 수천억 원의 잠재적 손실을 발생시킨 에이펙 서버 마비 사태. 그리고 그 책임은 오직 이 신입사원 오민서에게 있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신음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에게는 회사의 손해가 가장 큰 죄악이었다. 하지만 강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신입사원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두둔하고 비호하며 이 사태를 덮는 데 급급했습니다. 박태민은 연기력이 뛰어난 대우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대표의 비이성적인 편애, 그것이 회사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저는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의 동요를 충분히 즐겼다. 한 원로 이사가 묵직한 목소리로 강진우에게 물었다. 강 대표, 이게 사실인가? 저 신입사원 하나 때문에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했다는 건가? 강진우는 턱을 괸 채 지루하다는 듯 대답했다. 서버는 복구됐고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오만한 태도에 이사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박태민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손실이 없었다고요? 천만에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산업 스파이 활동 및 핵심 기술 유출 의혹. 이사회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저는 오민서 씨가 단순한 무능력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서가 늦은 밤 자신의 자리에서 프로메테우스와 아테나의 핵심 코드에 접근하는 CCTV 영상이었다. 박태민이 교묘하게 편집하고 특정 시간을 잘라내어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훔쳐보는 것처럼 조작한 영상이었다. 보시다시피 오민서 씨는 자신의 접근 권한 레벨 7을 넘어 15년 전 동결된 최고 기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규 위반이며 경쟁사로의 기술 유출을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태민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강진우 대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방조했거나 심지어 지시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쿠데타였다. 박태민은 민서의 무능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결국 그녀를 스파이로 몰고 그런 그녀를 비호한 강진우를 배임으로 엮어 동반 퇴출시키려는 것이었다. 강진우 대표는 선대 회장님, 즉 그의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이 퀀텀 리프를 저 시골뜨기 여자 하나 때문에 통째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진우에게 향했다. 사면초가였다. 늙은 이사 한 명이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강 대표, 해명해보게.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저 여자가 자네의 약점이라도 잡고 있는 건가? 민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박태민이 이사회에 최종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본인은 이사회의 긴급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 강진우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오민서 씨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즉각 파면 및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이사들 중 절반 이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끝나는 듯했다. 그때였다. 풋! 이사회실을 가득 메운 긴장감을 깨고 낮고 차가운 웃음소리가 울렸다. 강진우였다. 그는 턱을 괴고 있던 손을 내리고 천천히 박수를 쳤다. 짝, 짝, 짝. 박상모, 연기력이 제법이군. 올해의 대상감이겠어. 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 영상 아주 잘 만들었더군요. 그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하지만 원본은 따로 있어서 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민서가 프로메테우스 파일에 접근하던 바로 그 시각. 다른 화면에는 박태민의 사무실 IP 주소가 동시에 서버에 접속하여 민서가 열람하려던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파괴하고 삭제하는 로그 기록이 떠올랐다. 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야. 네가 심어놓은 조작? 강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15년 전에도 그 말을 했었지. 안 그런가 박태민? 강진우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사님들께서는 박상무의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 조작되지 않은 목소리를 들으셔야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다시 한번 클릭했다. 플레이.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15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더 젊은 박태민의 목소리였다. 비용 절감이 우선입니다, 회장님. 그 센서, 오영택 연구원이 말하는 건 과장이에요. 확률도 낮은데.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위험 있는 목소리. 강진우의 아버지, 선대 강 회장이었다. 하지만 오 연구원의 호박색 논리는 거의 완벽하게 위험을 예측한다네. 박태민의 목소리가 다시 끼어들었다. 짜증이 가득했다. 그깟 촌구석 엔지니어 말 믿고 수십억을 더 쓰자고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7번 사이트 그냥 진행하시죠. 녹음이 끝났다. 이사회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태민은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강진우는 얼어붙은 박태민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기억나나, 박태민? 그는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7번 사이트,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박태민이 무시했던 그 낮은 확률의 사고로 임직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미 울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강진우의 목소리가 이사회실 전체를 울렸다. 그리고 저 자는 그 모든 책임을, 그 위험을 유일하게 예측하고 끝까지 막으려 했던 단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서에게 고정되었다. 오영택 수석연구원, 15년 전 그날 7번 사이트에서 단순 기계 오작동 사고로 처리된 12번째 사망자입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다 무슨... 강진우는 이 혼란의 중심에서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이사님들께서 늘 궁금해하셨지요. 제가 왜 그토록 비효율적인 1000대 1이라는 면접을 열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재능 있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고 있었으니까.
그의 선언에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로 향했다. 강진우는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얼음 같던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심을 15년간 묵혀온 분노와 죄책감을 터뜨렸다. 오영택 연구원의 유일한 딸, 15년 전 아버지가 폭발 직전의 공장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호박색 논리의 유일한 상속자. 그는 다시 이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오민서는 지각했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15년 전 박태민이 탐욕 때문에 묻어버린 퀀텀 리프의 양심이자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 바쳐 이룬 이 기술의 유산, 그 자체를 돌려받을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 박태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하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내뱉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민서는 강진우를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남자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을 찾기 위해 1000대1의 면접을 열었다는 말인가? 15년 전 호박색 돌을 건네주었던 그 작은 소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말인가? 모든 것이 15년 전 그날의 폭풍우 치건 바닷가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운명이었다. 이사회실의 공기는 15년 묵은 먼지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진우의 마지막 선언은 폭탄처럼 터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사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1000대1의 면접, 냉혈한 CEO의 기이한 변덕이 아니라 15년간 이어진 죄책감과 복수를 위한 치밀한 설계였다. 박태민은 하는 짐승 같은 소리만 내뱉었다. 그의 15년 아성이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시골뜨기 오영택의 딸과 자신이 꼭두각시라 비웃었던 젊은 CEO의 손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진우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차갑게 지시했다. 보안팀 호출해. 박태민 상무 즉시 직위 해제하고 대기시켜. 법무팀은 횡령, 배임, 증거인멸, 그리고 15년 전 7번 사이트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즉각적인 법적 절차를 준비해. 박태민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달려온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이사들은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을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진실을 외면했다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강진우는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지만 그 속에는 제국을 바로 세우려는 왕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퀀텀 리프는 오늘 15년 전의 과오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박태민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였으며 저의 아버지 그리고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과였지만 항복은 아니었다. 내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당한 사죄와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강진우와 오민서, 복도는 길고 고요했다. 민서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그녀의 두 뼘은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강진우를 멈춰 세웠다. 왜 저였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15년 전 그 돌, 그게 전부였습니까? 강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높이에서 CEO의 가면을 벗고 한 남자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돌은 시작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닫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내가 1000대1의 만접을 연 진짜 이유는 오영택 연구원의 천재성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눈빛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지. 퀀텀 리프는 발칵 뒤집혔다. 박태민 게이트는 연일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윤리의식 없는 AI 기업이라는 오명이 씌워졌다. 강진우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공개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12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죄했다. 그는 박태민의 비자금을 전액 환수하고 자신의 개인 사재를 더해 프로메테우스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돈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15년간 외면당했던 진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회사를 구한 것은 뜻밖에도 오민석이었다. 그녀는 무너진 서버실이 아닌 회사의 무너진 영혼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진우와 이사들 앞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것은 프로젝트 아테나의 공감 능력과 아버지의 호박색 논리를 결합한 새로운 AI 윤리 감시 시스템이었다.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욕망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아버지가 만든 호박색 논리는 본래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퀀텀 리프는 이 기술을 우리 내부의 탐욕과 비윤리적인 결정을 감시하고 예측하는 수호자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퀀텀 리프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강력한 혁신의 길을 찾았다. 오민서는 더 이상 낙하산이나 시골뜨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신설된 AI 윤리혁신연구소의 최연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꿈을 완성시킨 것이다. 강진우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회사의 진정한 심장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추운 겨울이 가고 동해안의 갯마을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울의 소란이 잠잠해진 어느 주말, 강진우와 오민서는 묵호항의 작은 등대 아래에 서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아니 15년 전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장소였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햇빛에 반짝이는 호박색 돌들을 해변으로 밀어올렸다. 두 사람 다 값비싼 슈트나 낡은 재킷이 아닌 편안한 일상복 차림이었다. 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서울에서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그날 15년 전 사고 직후에 나도 여기 있었어. 민서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으셨지. 자신의 친구이자 최고의 엔지니어를 잃고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으니까. 어린 날을 데리고 무작정 이곳으로 오셨어. 그는 저 멀리 절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울고 계셨고 난 도망치듯 빠져나와 저 절벽 아래서 울고 있었지. 그때 그가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때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다가왔어. 흑투성이 원피스를 입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나보다 더 용감했지. 강진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소중하게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파도에 닳고 닳아 매끄럽고 투명해진 맑은 호박색 돌이었다. 이걸 주더군. 이건 비밀을 지켜주는 돌이야. 민서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녀의 기억 속 잊고 있던 아버지와의 대화였다.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맞아.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 이 돌이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울지 마요. 라고. 그는 그 돌을 15년 동안 자신의 가장 깊은 죄책감이자 유일한 희망처럼 간직해왔던 것이다. 그는 돌을 민서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다. 이젠 돌려줄게. 비밀은 지켜졌고 진실은 밝혀졌으니까. 민서는 따뜻한 온기가 남은 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돌을 쥔 손으로 강진우의 차가웠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아니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이제 대표님이나 저만의 비밀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손을 감싸준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다. 이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줄 돌이에요. 강진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 속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동해의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얼음군주와 시골뜨기 낙하산이 아닌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구원한 두 남녀로서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